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시장이 주춤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갔죠. 그 18년 9월 13일 9.13 대책 나오고 시장이 주춤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12.16 대책 작년에 내놓는 것도 지금 이제 주춤하고 좀 꺾였는데 그냥 있으면은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대책이 얼마나 강력하고 근본적인 게 나오느냐. 네,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저는 금융가이로서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 유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딴 게 아니고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푸는 게 유동성이 아니고 이자율을 낮게 해주니까 돈을 빌리는 코스트가 낮은 거잖아요. 돈을 빌리는 이제 비용이 낮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돈을 빌리는 상태가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한국이 딱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걸 근사한 말로 신용 창조라고 부르고. 그거를 지금 그거를 확 조여놓은 건데. 근데 그 기존에 풀렸던 유동성이 얼마나 큰 어떤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면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조여놓은 거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동성이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은 도대체 근거가 뭐냐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동성과 이렇게 관련지어서 설명해 주질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안심 못한다. 이거 유동성 이거 지금 왜냐면은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기준금리 또 낮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동산 때문에 못 낮췄잖아요. 근데 낮추고 싶어 해요. 한국은행은 아마 다음 미팅 때는 낮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부동산 대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이성적 과열된 상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유동성에 대한 믿음하고 하나는 떨어지진 않는다에 대한 믿음. 떨어질 건 모르지 못하는데 떨어지진 않을 거다. 최소한 유지는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통령도 강하게 떨어뜨릴 거라는 워딩을 이번에 한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을 거다.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러니까 낮은 이자율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이 두 개가 확신이 있으면 뭐 올리는 뭐 그냥 빚져서 사는 거죠. 그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보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저 다 기억 못하지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3년에 대바닥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마포에 있는 아현동에 있죠. 마포 레미안 푸르즈라고 하는 거. 그게 마포의 대장 아파트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쌌었어요. 같은 평형이 32평형이 불과 6년 7년 전에 그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죠. 그게 지금 마포 레미안 그 푸르즈보다 더 쌌다니까요. 상상이 안 가지만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안 살려고 했지만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는 절대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시절이 온다니까요. 그게 안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자산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이 심리가 아무튼 중요한데 이게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다 사라지고, 그렇죠? 시장 매물도 다 사라지고 이제 살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떨어진다 확실히 매물이 쌓인다 이러면 또 그게 사려고 하는 수요가 그냥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다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그냥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하루 만에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에 그 급매물이 대거 출회가 돼서 쌓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투매를 부르고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무도 안 살려고 해요. 그 상태가 좀 지속될 거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겠죠. 뭐 시장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8.1이나 9.13 대책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급매물이 간혹 나왔지 매물이 쌓이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좀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매도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좋기로는 그런 거죠. 정부가 확실하게 신호를 보이려고 하면 보이세는 부담스럽다고 하면 양도세 같은 거 중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주택자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 차등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뭐 40% 20대자 같은 경우 40%, 30대자는 이상은 50%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중과하는데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렇죠. 빨리 팔아라. 네, 3개월 정도 주겠다. 빨리 팔아라. 네. 아니 그러면 그거 안 던지겠어요? 다 던질 걸요? 그것도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있을 예, 것이다. 예, 저는 그건 굉장히 유효한 카드라고 봐요. 오히려 12, 16 대책 때는 양도세 관련해서는 더 오히려 혜택을 줬거든요. 페어벌 줬습니다. 그런 건데 그런 방식 말고 당근 말고 채찍을 주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시간을 주고 이 안에 팔아라. 안 그러면 양도세 중과된다. 그럼 자기 양도세액이 뻔히 줄어드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시장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지금 꼭지라고 생각을 하면 던지죠 사람들이. 저는 이 문정부가 그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정책은 이걸 거다. 사람들이 더 센 게 나온다는데 뭘까? 그냥 바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아까 처음에 임박했다고 말씀하신 그 공시율 다음 건 공시율이다. 그 다음 건 양도세다. 그렇게 뭐 기간은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얘기를 뭐 언론 플레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하든지 시장을 이렇게 좋겠어요. 선도하는 네. 그런 확실하게 좀. 저는 이제 이번에 12, 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안에는 대책들이 보면 대체로 실기했고 그다음에 강도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예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전격적이었거든요. 빨랐어요. 그리고 빨랐고 누구도 대책이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나왔고 그다음에 대책 그 강도도 굉장히 셌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총선 출마 안 한다고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뭐 메인 게 없으니까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게 저도 그걸 이제 변수인데 선거가 다 이제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지역구에서 목소리 높은 사람이 재산권자란 말이에요. 보유세를 강화한다, 뭐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재산권자들이 그렇죠. 그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김영기 장관이 이제 나는 국회의원 안 한다, 장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보다 근본적이고 좋은 대책을 낼 가능성은 높아졌죠. 근데 아직도 저는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주춤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걱정은 돼요. 한편으로. 네. 그 3기 신도시 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일산에서는 약간 이상 기류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김현미 대책 이후로 민주당 반민주당 정서가 막 비토 정서가 좀 천문 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움직임도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이번 12, 16 대책은 전과는 확실하게 진일보했다라는 평가. 타이밍이나 강도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만하다.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간에 임대사업자가 사실 또 이제 일종의 구멍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나 9.13 대책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혜택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뉴스를 보면 약간 벌써 폭탄 돌리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지금 갈 것 같은 그걸 혜택을 줄여가지고 양도소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매물로 던지면 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 폭탄 돌리기 상황이 됐나 벌써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뉴스 같은 거 막 나오는 거 보면은 피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전세자금 돌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뭐 상당한 뭐 뉴스를 보면 기분이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 임대 사업자들이 이미 자금이 없다, 이미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서블리스죠. 서블리스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깡통이 이미 많다라는 분위기를 막 언론에서 풍기니까 야 저거 대책 세우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보도가 심리전 차원이라고 봐요. 그럴까요? 그러면 뭐 다행인데. 대한민국 지금 특히나 다른 부분도 비슷하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미디어 보도는 전 전혀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없지는 않겠지만 뭐 주류거나 굉장히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괜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밑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도가 벌써 그런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런 보도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전세 가격 나오죠,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전세가 그러면 자 그러면 전세 가격 매매 시장이 당연히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전세로 많이 빠지지. 전세로 오고 그러면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그 전월세 뭡니까 상한제 도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전혀 안 해요. 그냥 언론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그냥 가격이 올라간대요. 12.16 대책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세 시장 안정될 거면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야지. 그럼 전세 시장 안정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 전세 시장이 그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아주 큰 주범 중에 하나. 네, 장기적으로 하면 전세 제도가 소멸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4 아까 말씀하신 2013년 14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바로 전세 가격이 거의 못 가져올 매매까지 못 가져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매매가 거의 다 고갈돼 버리면서 전세가가 쭉 올라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투기 세력의 생명을 연장해 준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갭투기 할 수 있게 된 거죠. 갭투기 하게 되고 맞습니다. 견디게 되고 사실 안 그랬으면은 매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그렇게 그걸 예상하고 그러니까 항상 대책은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매매 시장이 이제 가라앉으면 전세가 전세 시장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 시장을 투기를 억제하게 되면 이 임대차 시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세 상한제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하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면 매매 시장은 가라앉고 이 전월세 시장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법으로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나가는 게 전국법인데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본주의 논리로 통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참 그거를 자꾸 이렇게 시장 논리 갖다 대면서 시장 경제는 양쪽이 힘이 비슷비슷해야 이게 서로 뭔가 착취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힘은 완전히 비대칭이잖아요. 크게 많이 차이 나니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12.16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 약간 또 결이 다른 정책을 내놨어요. 총선용 정책을 내놨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총선 앞두고 주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카테고리가 크게 3개예요. 네, 3개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무주택 세입자들에 대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해서 최대 9년까지 최대 9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요. 이걸 2번 더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9년 되는 거죠. 지금은 2년인데. 2년이죠. 그러니까 뭐 딸랑 2년이죠 지금은. 2년이죠. 네, 2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용 개발을 하고 그 건축비를 낮추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를 붙여서 굉장히 싸게 여긴 뭐 반의 반값 아파트 말을 했는데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반의 반값이라는 게? 땅값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건축비를 낮추고 거품을 빼서 건축비 낮추고 토지비하고 건축비가 이제 아파트 값이잖아요. 토지비는 아파트에서 값에 빠지고 건축비는 낮추니까 반의 반값이 될 수 있죠. 대구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요지 같은 데는 반의 반값도 아니고 더 싸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거긴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강남의 분양을 최근에 하는 거는 뭐 분양가 상한제 걸려도 한 평당 5천 정도 할 겁니다. 최소한 아무리 싸게 하셔도. 근데 그런 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싸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특이한 게 1인 월세 청년 가구 한테 월 20만 원씩 주거 지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1조 2천억 정도 1년에 되는 건데 이 세 개가 정책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 세입자한테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범주가 투기억제 대책을 실시하겠다 선제적으로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1가구 다주택자들 그 보유세 강화하겠다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보유 부동산에도 과세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데 사모펀드 보유 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건 아마 분리과세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 대목이 좀 재밌는데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그냥 1급 이상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하겠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예, 그 겁니다. 이게 이 세 개 덩어리죠. 이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정의당의 주거 부동산 총선 공약입니다. 네, 그 1번의 첫 번째 그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서 1인 월세 청년 가구 월 20만 원 지급. 요거는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 기본소득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 기본소득은 아니죠.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건데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범주형 기본소득. 거기에도 속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범주형은 이제 24세 만 24에게 주겠다, 아동에게 주겠다, 노인에게 주겠다. 이거는 이제 범주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월세 사는 청년 가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안 맞는. 이게 제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제가 이거 리서치를 하면서 스페인에서 500유로를 주는 이제 정책이 있는데 그 조건이 부모한테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하면 주겠다. 재밌네. 그래서 독립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완전히 부동산 그 보양책이에요. 왜냐면 50만 원 월세를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한테도 그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줬던 거죠 이게. 이거는 대상은 특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 나이도 이렇게 밴드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월세 거주해야 되고요. 중위소득의 120% 이하가 대상이네요. 120% 이하. 그다음에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대상자 수가 한 50몇 명 정도 추산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월 1,000억씩 1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자기 집 당연히 못 사고 그다음에 전세도 안 되고 월세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이제 소득이 좀 약한 사람들 이래서 그걸 좀 보호하겠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이 정책이 나올 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이제 꺼져갈 때 내놓은 거여가지고 확실히 부동산 부양 효과가 있었는데 우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는 거? 저는 이제 뭐 굉장히 좀 좋게 봤는데, 근데 보유세 관해서는 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정의당답지 않게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그리고 좀 주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목표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15% 정도 되죠. 1.516 정도입니다. 1호에서 1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2배도 채 못 올리는. 아니 왜 미국도 못하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 OECD 평균 0.33인데 그것도 못해. 이제 목표치도 그것도 안 돼. 참 정의당의 목표치 때 심지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건데 정의당이 좀 더 크게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눈에 띕니다. 지금 보면은 정의당이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 주거 안정 쪽에 더 방점을 찍겠죠.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1번이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이거든요. 2번이 이제 투기억제 대책인데, 이게 부동산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느냐 근본 원인이 결국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토지죠,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사실 발생하는 건데, 그 소유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개인이 이제 사유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약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순서가 밀린 거죠.
불로소득에 대한 회수 부분이 좀 약하다. 예, 그러니까 중요하다고는 인식을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주거권 보장이 앞서는 걸로 보여요. 보이고 물론 이제 뭐 표를 얻거나 이럴 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참 희한하게 그 부분에서 그 항상 빨갱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회수를 얘기하면 얘는 빨갱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도 그렇죠. 모르죠. 뭐. 그러니까 조지스트 우리 박사님도 조지스트고 네. 우리 부사님도 조지스트인데 이제 조지스트들을 볼 때 받는 가장 큰 오해가 그 부분이에요. 보면 너무 시장주의자들인데 네. 사실 딱 그 불로소득 환수 부분 때문에 이놈들 네. 빨갱이다. 네. 너무나도 웃긴 불로소득을 상황. 환수해야 시장이 건강해진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다른 부분들은 다 너무 시장주의여가지고 부딪히는데 네. 근데 아마 정의당이 그거를 내놓기가 좀 심정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작은 정책이지만 그 회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경우 업무용 빌딩이나 이런 부동산의 보유세는 건물 따로 또 땅 따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해서 건물이 깔고 있는 땅, 이 신현평화 빌딩도 이게 이제 건물 보유세, 땅 보유세를 따로 내요. 따로 평가해서. 근데 이제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을 높이겠다. 회사가 보유한 거에 대해서. 근데 기존에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면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면 생산적 투자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말로 항상 피해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회사들이 투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다가 보유세를 집중 강화하는 게 오히려 생산적 투자를 장려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여기 보이죠. 쓸데없이 땅 안 사고. 그렇죠. 자기 업에 투자하고 그러겠죠. 뭐 기술 개발을 하든지 네네. 경영을 혁신하든지 뭐 그렇죠. 그런데 더 투자해라. 땅 사는데 투자하지 말고. 그런 인식의 전환이 그런 게 이제 여기 디테일에 들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총체성이 있어요. 잘 짜여져 있고 그건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유세 관련해서도 이제 좀 아쉽다는 거지. 뭐 더 높이겠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또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이것만 그냥 뭐 이게 아마 이게 눈길을 끄니까 쓴 것 같은데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하나만 보유해라.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즉각적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보다도 사실은 피부에 와닿기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죠. 이거 하는 김에 백지 신탁도 같이 하지. 백지 신탁제가 오히려 근본적인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해되는 그 속도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빠르게 이해되잖아요. 백지 신탁은 백지 뭘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 뭔 말인지 확 아니까 주겠다는 건가 뭔가. 사실 백지 신탁이 좋은 건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백지 신탁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뭐냐면 자기가 투기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자기가 일단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실수요인지를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이 안 된 거는 백지로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저기 그 신탁위원회에다가 그러면 그냥 뺏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으로 주는 거죠. 근데 감정가액은 시가보다 한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뭐 그냥 팔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더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건데 감정가액으로 회수를 해버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여튼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돼 왔다라는 부분. 그런 정책을 늘 제시해왔고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강남에 땅이 있으니까 강하게 못 내놓는다 이런
얘기나 듣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실제로 또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뭐 반영되죠. 뭐 그게 사실이 어떻든 간에 뭐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뭐 그런 뭐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오해는 불식시키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주택만 가져라 고위공직자 할 거면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봐요. 좋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가 이번 총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원내에서 20석 이상 가서 모르겠어요. 전 동의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공약들을 좀 강하게 추진하면 좋겠다. 그렇죠. 입법화시키는 운동을 훨씬 더 힘을 받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은 총선 공약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0.28%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사실은 약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강화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0.28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는 민주당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강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그래도 담을 수 있는 안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하면 진짜 전세가 없어지겠네요. 근데 이건 전세 뭐 시장은 이렇게 길게 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판단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약간 뭐 독일이나 이런데 지금 참고한 것 같은데 독일 뭐 10년이라고 하니까. 근데 보통 뭐 맨하탄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계약 연수가 5년 10년이래요. 보면 그 우리나라가 너무 짧긴 해요. 문제가 많아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부분 중에서 부동산 부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12, 16 대책 내용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더 나와야 할지 점검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주거부동산 총선 공약 발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문제의식이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먼저 손봐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같이 문제의식 나누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